당신이 지금 머릿속으로 약간 그 알프스를 떠올린다면 아마 눈 덮인 되게 고요한 산봉우리나 푸른 초원, 그리고 그 위를 걷는 양떼 같은 아주 평화로운 엽서 속 풍경일 겁니다. 네, 그렇죠. 아주 완벽하고 정적인 이미지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당신이 아는 그 고요한 알프스가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지각판들의 충돌 현장이자 고대 로마인들의 제국주의적 선전물이었고 심지어 현대 국가들이 막 피 튀기게 벌이는 정체성 싸움의 한복판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맥을 그저 아름다운 자연의 결과물로만 소개하기 때문에 쉽게 믿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질학적 데이터랑 그 역사적 기록들을 겹쳐서 들여다보면요. 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맹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욕망을 투영해 왔는지도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얄팍하고 평면적인 알프스 엽서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그 거대한 지각판의 충돌이라는 지구의 뼈대 이야기부터 어떻게 고대 로마 황제의 이름이 21세기 현대 국가의 여권이나 국기에까지 새겨지게 되었는지 그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스케일이라는 화두부터 던져보죠. 우리는 지도를 볼 때 알프스를 그냥 유럽 남부의 굵은 주름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수치로 보면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수치만으로도 기가 질릴 정도죠. 알프스 산맥의 총 길이가 대략 1200km에 달하거든요. 1200km요? 네, 그리고 면적으로는 약 2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반도 전체 면적과 거의 맞먹는 거대한 땅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통째로 수천 미터 상공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와, 한반도만한 땅이 공중으로 솟아올랐다니 약간 시작부터 되게 비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거대한 척추가 무려 8개국을 관통하고 있잖아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모나코, 리히첸슈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면 1200km 내내 다 똑같은 눈 덮인 산맥의 모습일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다릅니다. 아주 명확한 물리적 경계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8개국을 가로지르는 산맥은 지질학적으로 크게 서부와 동부라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얼굴로 나뉩니다. 먼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에 걸쳐 있는 서부 알프스를 볼까요? 네네. 이곳의 특징은 산맥의 폭이 굉장히 좁은 반면에 고도는 약간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흔히 아는 최고봉, 그 해발 4810m의 몽블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서부죠? 맞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몽블랑뿐만 아니라 4000m가 넘는 날카로운 고봉들이 아주 좁은 지역에 막 빽빽하게 뭉쳐 있더라고요. 왜 하필 서부만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오르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려면 수억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프스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대륙판이 유라시아 대륙판을 향해 북진하면서 만들어진 그 충돌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판구조론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서부 지역은 이 두 거대한 지각판이 정면으로, 그것도 아주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속도와 압력으로 들이받은 곳입니다. 와, 좁은 공간에서 정면 충돌이요? 네, 옆으로 퍼져나갈 공간조차 없이 서로를 짓눌러 버린 거죠. 잠깐만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약간 양손으로 뚜껑이 닫힌 치약 튜브를 꽉 쥐었다는 것과 같지 않나요? 오, 치약 튜브요? 네, 좁은 공간에서 양쪽 압력이 극에 달하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옆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위로 향해 날카롭게 팍 터져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딱 그거잖아요. 그 비유 아주 직관적이고 좋네요. 하지만 자연의 스케일로 보면 훨씬 더 폭력적이죠. 굳이 비유하자면 거대한 두 대의 트럭이 고속으로 정면 충돌해서 그 찌그러진 본네트가 하늘을 향해 날파롭게 솟구쳐 오른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에 더 가깝습니다. 아, 지그러진 본네트라. 그거 진짜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네, 그 결과가 바로 서부 알프스의 피라미드처럼 뾰족하고 험준한 봉우리들인 거죠. 그렇다면 그 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베니아 쪽으로 이어지는 동부 알프스는 충돌의 강도가 좀 달랐던 건가요? 맞습니다.
동부 알프스는 지각판의 충돌이 서부만큼 막 국지적이고 극단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약간 힘이 퍼졌군요. 네, 에너지가 훨씬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었죠. 그래서 산맥의 복 자체가 서부보다 훨씬 넓고 넉넉하게 퍼져 있습니다. 대신 위로 솟구치는 힘은 약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도는 상대적으로 낮죠. 동부의 최고봉인 그루스글로크너가 3,798m니까 서부의 몽블랑과 비교하면 1,000m나 낮습니다. 1000m 차이면 꽤 크네요. 지형 자체도 좀 다른가요? 네, 게다가 이곳은 부드러운 석회암 지형이 발달해서요. 칼날 같은 봉우리보다는 넓은 고원이나 깎아지른 절벽이 어우러진 아주 웅장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서부는 좁고 날카로운 정면 충돌, 동부는 에너지가 분산된 넓고 부드러운 융기. 와, 이렇게 지질학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나니까 지도가 완전 입체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약간 완전히 길을 잃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서부와 동부의 법칙을 완전 대놓고 무시하는 지질학적 이단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어딘지 알 것 같네요. 바로 그 돌로미테 지역 말입니다. 네, 알프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죠. 이 지역은 동부에 위치해 있는데도 서부처럼 수직으로 솟아오른 4,000m급 고봉들이 막 밀집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좁은 공간에서 쥐어짜인 형태 말이죠. 네, 형태만 보면 서부 알프스 같죠?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이곳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산의 모양이 아니라 산을 이루는 성분 때문이라면서요. 대체 바위 성분이 어떻길래 지질학적 견중 취급을 받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석회암의 성질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석회암이요? 아까 동부에 많다고 하셨던 거요? 네, 일반적인 동부 알프스의 석회암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빗물에 잘 녹고 침식되어 약간 둥글둥글한 형체를 띱니다. 부드러운 지형을 만든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돌로미테 암석은 바닷속 산호초가 융기할 때 마그네슘이 풍부한 지하수와 결합하는 아주 희귀한 화학 반응을 겪었습니다. 마그네슘이요? 네, 즉 일반 탄산칼슘에 마그네슘이 스며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탄산칼슘 마그네슘 구조로 결정화된 거죠. 잠깐만요. 고작 마그네슘 하나가 추가된 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 마그네슘 결정화 과정, 즉 배구나화를 거치면 바위의 밀도가 기형적으로 높아지고 엄청나게 단단해지거든요. 아, 물에 잘 녹지도 않겠네요. 네, 물에 잘 녹기도 않죠. 그래서 거대한 지각 변동의 압력을 받았을 때 부드럽게 구부러지거나 깎이는 대신에 막 유리창이 깨지듯 쪽쪽 갈라져 버립니다. 와, 유리창 깨지듯 갈라진다고요? 네, 그 결과 일반적인 산의 능선이 아니라 마치 수직으로 세워진 거대한 칼이나 탑 같은 귀괴하고 거친 절벽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뾰족뾰족한 거였군요. 심지어 이 마그네슘 성분은 빛을 반사하는 방식도 달라서요. 해질녘이 되면 바위 전체가 불타는 듯한 붉은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는 알펜글로우 현상까지 만들어내죠. 와, 화학 반응 하나가 산맥의 형태랑 색깔, 질감까지 모조리 바꿔버렸네요. 진짜 흥미로운데요. 자연의 신비죠.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큰 의문표가 하나 뜹니다. 뭔가요? 마그네슘 성분이 추가된 지질학적 발견? 네, 훌륭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돌로미테라는 이름, 18세기에 이 성분을 처음 발견한 프랑스의 지질학자 이름, 데오다 그라테드 돌로미에에서 따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이거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산맥 아래서 살아왔고 자기들만의 언어와 신화로 그 산을 불렀을 텐데 고작 산맥 바위에서 마그네슘 성분 하나 발견했다고 그 거대한 대자연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덮어버린다고요? 산에 인간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자의식 과잉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반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는 거대한 대자연에 한낱 인간의 이름을 새긴다는 게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약간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18세기 과학혁명 시대의 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에게 세상을 구성하는 미지의 성분을 규명한다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인간의 이성으로 정복하고 분류하는 위대한 성취였거든요. 아, 자연을 정복하는 의미였군요. 네, 돌로미의 발견은 지질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학계는 그 성취를 기리기 위해 암석과 지역에 그의 이름을 헌정한 것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당신의 지적처럼 인간이 자연에 이름을 붙여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돌로미에라는 지질학자는 아직 귀여운 수준의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네, 아마추어요. 아, 그럼 이름표를 붙여서 자연을 정복하려 했던 진짜 오리지널 끝판왕들이 따로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18세기 과학혁명에서 고대 로마 시대로 돌려보면 알프스라는 거대한 산맥이 어떻게 인간의 노골적인 정치적 도구로 쓰였는지 그 진면목을 볼 수 있거든요. 와,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고대 로마인들에게 북쪽의 알프스 산맥은 넘기 힘든 자연 장벽이자 야만인들의 도사리고 있는 어떤 공포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입장에서는 그 너머가 다 야만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로마 제국에 팽창하면서 이 거대한 장벽을 구역별로 쪼개고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정복한 구역마다 매우 전략적인 이름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아, 자료에 언급된 알프스의 그 세부 명칭들이 바로 그거군요. 네, 한번 짚어보시죠. 프랑스와 이탈리아 경계에 있는 그라이안 알프스. 이건 그곳에 살던 켈트족 분파인 그라이오셀리 부족의 이름에서 따왔죠. 맞습니다. 로마 군단이 킬트족을 무찌르고 복속시킨 뒤에 이곳은 우리가 그라이오셀리 부족을 짓밟은 곳이다 라는 의미로 콱 박아넣은 전승기념비 같은 이름인 겁니다. 와, 무섭네요. 그리고 코티안 알프스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코티우스라는 현지 부족의 왕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끝까지 저항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저항하지 않았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동맹국, 즉 뭐랄까 약간 괴뢰국의 왕이 된 인물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코치안 알프스라는 이름은 로마가 힘으로 누른 곳이 아니라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외교적 트로피였습니다. 와, 진짜 치밀하네요. 게다가 스케일이 가장 큰 건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국경 쪽에 있는 산맥이죠. 아, 율리안 알프스요. 네, 바로 고대 로마의 전설적인 인물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 딴 율리안 알프스입니다. 갈리아 원정을 떠나던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이 거대한 척추를 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산맥 자체에 새겨버린 거죠. 와,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나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요. 로마인들에게 이 1200km짜리 알프스 산맥은 그냥 지도를 펼쳐놓고 보는 단순한 지리적 등고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이건 그냥 제국의 가장자리, 즉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워놓은 거대한 천연 5개 광고판이었네요. 천연 5개 광고판.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만족을 학살했다. 여기에 왕은 우리 로마의 발밑에 엎드렸다. 위대한 카이사르가 여기까지 진군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다른 부족들이나 후대 사람들에게 이 산맥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로마의 권력을 강제로 입에 올리게 만든 거네요. 와, 지독한 제국주의적 브랜딩입니다. 완벽한 분석입니다. 자연적인 바위 덩어리가 인간의 언어와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강력한 정치적 영토가 되거든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로마인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요? 수천 년 전 고대 로마인들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새겨놓은 이 광고판의 이름들이 소멸하기는커녕 21세기 현대국가의 가장 내밀한 자존심, 즉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산맥의 고대 로마 이름이 21세기 현대국가의 정체성이 된다고요? 아,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카이사르의 이름, 율리안 알프스와 슬로베니아에 관한 그 이야기군요. 네, 이 이야기는 지리학과 심리학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당신이 슬로베니아 영토를 방문하면 이 율리안 알프스의 최고봉인 해발 2864m의 트리그라브산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산은 슬로베니아 사람들에게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닙니다. 국가의 영산, 즉 가장 신성한 산이죠. 신성한 산이요? 슬로베니아 국기를 보면 정중앙 문장에 하얀색 뾰족한 산봉우리 3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트리글라브산입니다. 국기에까지 박혀 있다면 와, 그건 단순한 산이 아니라 국가의 영혼 그 자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모순이죠? 슬로베니아는 엄연히 독립된 자주국가잖아요. 자기들의 영혼과도 같은 영산을 품고 있는 산맥이라면 왜 수천 년 전 고대 로마의 독재자인 카이사르의 이름이 들어간 율리안 알프스라는 명칭을 굳이 지금까지 고수하는 겁니까? 이상해 보이죠? 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슬로베니아 고유의 이름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모순 같죠.
하지만 슬로베니아가 처한 현대 지정학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현실이요? 지도를 보면 슬로베니아는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 반도의 가장 끄트머리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기도 했고요. 아, 발칸반도? 네, 역사적으로 서유럽 사람들에게 발칸이라는 단어는 민족 갈등, 끊임없는 전쟁, 경제적 낙후 등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슬로베니아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발칸의 변방 국가로 인식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죠. 아하, 그들은 발칸반도의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끊임없는 갈등의 땅 발칸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서유럽 정치의 심장, 즉 중부 유럽의 일원이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중부 유럽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네요. 자, 그렇다면 슬로베니아를 서유럽 그리고 서구 문명의 뿌리와 가장 강력하게 묶어줄 수 있는 상징이 무엇일까요? 설마? 네, 바로 유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카이사르의 이름이 붙은 율리안 알프스입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전략이네요. 기가 막히죠? 네, 제가 이걸 요즘 비즈니스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어떤 기업이 있다고 치죠. 이 기업의 매장 위치가 약간 낙후되고 평판이 안 좋은 구도심 상권, 즉 발칸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길 건너편은 최고급 명품 브랜드들이 질비한 럭셔리 상권, 즉 중부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구도심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끊어내고 우리는 저쪽 골목 상권이 아니라 2000년 된 초특급 프리미엄 브랜드인 카이사르가 인증한 메인 스트리트의 일원입니다. 라고 전 세계에 막 선언하고 있는 거군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강력한 서구 문명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 율리안 알프스라는 간판을 절대 내리지 않고 매일 광을 내고 있는 거고요. 당신의 그 비유가 슬로베니아의 국가 브랜딩 전략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쫙 되짚어보면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기막히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죠. 정말 그러네요. 수억 년 전 이름조차 없던 거대한 지각판들이 눈먼 힘으로 강하게 충돌하며 바위의 경계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물리적 경계 위에 고대 로마인들이 자신의 정복욕과 제국주의적 욕망을 담아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그 로마인들이 새긴 이름은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 슬로베니아인들이 발칸반도를 벗어나 중부 유럽으로 향하고자 하는 간절한 내면적, 심리적 경계로 진화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프리카 대륙판의 충돌이라는 거친 지질학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화학 성분의 변학을 거쳐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지나 결국 현대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섬세한 정치학으로 끝맺음을 맺다니 와, 정말 믿기지 않는 여정입니다. 이제 알프스가 다르게 보이시죠?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뻔한 알프스 엽서가 왜 찢어져야 했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잔은 언제나 침묵하며 서 있지만 그 거대한 바위산에 의미를 부여하고 선을 긋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늘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지각판의 충돌로 생겨난 바위덩어리가 고대 로마인들의 이름을 잇고 현대 슬로베니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수백 년 뒤 걷잡을 수 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알프스의 숭고함을 상징하던 만년설과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거나 미래의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으로 지금 우리가 굳건하다고 믿는 국경선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우리는 지금 이 알프스의 이름과 의미가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수백 년 뒤 미래의 인류는 벌거벗은 이 산맥의 뼈대 위에 과연 어떤 새로운 이름과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더 씌우게 될까요? 대자연은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뿐이지만 결국 그 산맥에 품게 될 새로운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그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빙하가 모두 녹아내린 그 헐벗은 알프스 위에 인간이 또 어떤 새로운 욕망의 이름표를 붙이게 될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지적인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매력적인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죠. 당신은 오늘 이 거대한 알프스의 엑스레이 사진 속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단순히 돌과 눈의 덩어리가 아니라 지질학과 화학, 그리고 고대와 현대 인류의 끝없는 욕망이 겹겹이 쌓인 거대한 퍼즐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분명 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깊이 있는 지식의 바다를 탐험하는 이 시간에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언제나 뻔해 보이던 것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시작되니까요. 그럼 다음번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또 다른 심층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